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전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오태훈 부위원장님하고 KBS 오태훈 부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성명을 썼어요. 성명을 쓰고 나니까 딱 초안을 보내고 나니까 또 다른 성명이 또 KBS 노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조는 듯한 야당 대표 모습 삭제하라는 고대영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벌써. 네, 근데 고 김대중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눈을 감고 조는 내가 봐도 조는 것으로 보였는데 거의 자는급이네. 그냥 조는 그렇지, 네, 완전 실신, 떡실신. 편안하게 그냥. 네, 그런 모습을 좀 너무 무례하다. 사람 추도식에 와서 차라리 오지 말지. 그치? 일관되게 무례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추도식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의자에 파묻혀서 고개를 뒤로 제끼고 눈을 감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KBS 디지털 뉴스부 소속 기자가 이 홍 대표의 모습들을 편집해서 동영상 뉴스로 제작을 해서 당일 KBS 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했대요. 웃기니까 당연히 이거 나라도 공개하겠다. 재밌잖아. 그런데 뒤늦게 디지털 뉴스국의 국장급 간부가 팀장을 통해서 동영상 뉴스의 일부 장면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 이거 동영상 편집하라는 소리 들으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이게 선택해 봐가지고. 그러면서 추도식 행사장에서 졸고 있는 듯한 홍준표 대표의 얼굴 모습이 담긴 화면 중 클로즈업한 화면은 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기자와 팀장이 화를 냈대요. 막 냈겠죠. 그랬더니 취재 기자가 이럴 바에는 어정쩡한 비판을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아예 다 삭제하자고 삭제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해당 국장이 취재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 막무가내로 화면 삭제와 물타기식 자막 수정을 강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이 더 웃겨요. 기존 자막은 눈을 감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 추도사 때도 꼭 감긴 두 눈 이런 자막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 간간히 보이는 눈을 감은 참석자들. 너무 웃기잖아. 야, 애쓴다. 대단하다. 참석자들이야. 참석자 아니야. 그리고 화면엔 그 한 명만 계속 비치는데. 또 다른 자막은 기존 자막이 종교 행사 땐 아예 머리를 대고 숙면. 좀 세긴 하다. 그랬더니 자막이 종교 행사 땐 눈을 감은 여당 대표 옆 머리를 젖히고 기댄 제1야당 대표. 구차해져. 진짜 추접하네요. 뭔가 구차해져. 기존 자막도 웃겨. 오랜 시간 눈만 감은 채 돌아간 홍 대표. 이게 기존 자막이야. 수정 자막. 홍준표 대표 추도식만 참석하고 분향식은 패스.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왜곡이 발생한 거지. 은폐보도. 야, 기존 자막 참 잘 찍어줬네. 네. 찰진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지금 그 삭제된 이후에 굉장히 트위터 이런 데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요즘 KBS 안에서 짜잘하게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기 했잖아요. 장충기 문자 관련해서 PD 분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KBS PD이기 때문에 저는 KBS PD가 다 새노조 PD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으므로 제가 그 PD분한테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이게 정말 방송에 나갈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주진우 기자를 인터뷰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는 그런 반응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KBS에서 정말 나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새노조 그 소속 PD시더라고요. 근데 오기로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삼성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루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기로 만들어 볼 거라고. 만약에 만들다가 만약에 못 나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 또한 하나의 저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KBS 안에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이런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기가 있었잖아요. KBS의 이사 사무국. 이사 사무국의 대응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쭤봤을 때 아직 대응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해명을 했대요. 해명했는데 제목이 이사회 사무국도 공범 아닌가? 이게 제목이야. 우리 성명 노조의 성명 제목이 한마디로 이사회 사무국은요. 이것은 이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대외 활동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안 네, 소리는 예. 뭐 다 그런 식의 대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국민본부 만 플러스 발기인 대회, 서울여대 국제 매너 지성인 특강, 아산서원 정기 강연, 김달진 미술연구소 개최, 김병기 백세 청평 오프닝 행사, 정몽구 현대차 회장 외손자, 애경그룹 총괄 부회장 차녀 결혼식, 이게 뭐야? 운항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등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모두 이사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있다. 됩니까 그게? 대단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개인 인맥 관리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뭐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관용차 제공은 오래된 관행이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이사장이 해외 나가면 사무국이 관용차를 쓰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대요. 그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무국이 사용한 근거를 자세히 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이런 정도의 사무국의 얘기가 있어서 노조에서는 니네는 공범이다, 공범 아니냐, 상식적인 해명을 제발 내놔라 이런 식의 네.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방송 요번에 제가 낸 보고서 핏 이정일 또 어시스트 이정일. 자, 오늘 예고해드린 어제 얘기해드렸던 민원연 단독.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예. 아주 찌질하죠. 요거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보도가 1분 29초짜리 보도거든요. 네, 통상적인 보도죠. 네, 1분 29초짜리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어떤 방식으로 3번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보도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3개. 네, 이거 굉장히 지금 바빠요, 여러분. 조선일보 아주 열심히 하고 이거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한 보도하면서 3개나 위반하려면 하기 힘들어. 네. 마치 이 규정을 알고 일부러 위반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본인의 영달만을 위한 기사가 아니에요. 네. 물건도 팔아주고 아무도 좋아요. 네. 일단 배경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1일 날은 한미연합 을집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된 네. 날이죠. 자, 이런 날쯤,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TV조선은 어떤 보도를 내느냐. 국회 위협. 북한이 위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네. 위험한가. 불안감을 막 조장하는 불안해. 그런 보도들을 낸단 말이에요. 이건 불바다야. 요거 자체는 저는 보고서도 안 써요. 우리 그거 무시합니다 이제. 몇 번 그건 쓰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네. 일입니다. 그 무시해. 8시에 뉴스가 시작된다? 이것만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또 했구나라고만 알고 있는데 자, TV조선은 이 시점에 뭘 하느냐. 그냥 불안감을 조성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수상한 그러니까 안보 장사로는 만족을 못해. 진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시하니까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야. 돈도 벌고 이 싶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도를 무시하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보도를 내놓습니다. 보도 제목이요. 21일 날인데요. 방독면의 개인 방공호까지. 제목이 이거예요. 자, 내용은 다 아시겠죠? 이미 제목으로 전쟁 난것 다 같아요, 아실 수 네.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보 불안해.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위협을 하니까 왠지 그런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재난 뭐 생존 키트 이런 거를 좀 구비를 해놓는다든가 방공호를 준비한다든가 자, 우리나라 국어 형태에서요. 개인 방공으로 팔 수가 없어요. 어디다 팔 건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진짜 네. 부자들이 한대잖아. 거기 써 있잖아. 근데 사리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고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북한 위협이 고조되자 만약의 사태에 스스로 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개인 방공호를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차순우 기자가 리포트를 시작하는데 그 보도 순서가 이거예요. 자타공인 생존 전문가인 우승엽 씨가 등장해요.
이분은 여러 방송에 지금 생존 전문가로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까지는 제가 보고서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많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자기 생존 키트, 늘 갖고 다니는 키트를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운영하는 재난 카페가 있는데 아유, 웃어서 죄송합니다. 온라인 카페인데 거기에 방문자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다라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재난 그 전문 용품, 생존용품 전문 가게 매장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오프라인 매장도 찾아가지만 온라인 숍도 한번 영상으로 띄워줘요. 그렇게 해서 요새 방독면이 많이 팔립니다. 방독면은 물량이 달려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방독면의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재고 물량도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이런 멘트들을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방공호 얘기를 해요. 일부에서는 방공호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뭐 근데 일부 부유층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 하고 마무리가 돼요. 보도가. 어떤 구성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보도가 목적하는 바는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안보 상황이 좀 위급하다. 라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부추기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보고서를 사실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다 좀 이상해요. 뻥이야, 뻥. 한마디로 말하면 뻥이야, 그냥. 자, 첫 번째 문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 효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품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 로고, 슬로건, 디자인들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제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광고 거예요. 효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고 노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TV조선은 어떤 짓을 하느냐? 특정 업체의 특정 브랜드의 재난 대비 키트를 업체명과 상품명을 그대로 노출하는데 어떻게까지 노출하냐면 화면의 절반가량을 딱 채워서 보일 정도로 그걸 잡아줘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다 그냥 보여요. 그게 메인이에요. 아니 TPL도 네. 드라마나 예능 TPL도 은근슬쩍, 화면의 예. 4분의 1밖에 맞아요. 네. 안 돼요. 스쳐 작게 지나가면서 보여서. 뭐 보여준다든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화면을 고정하는데 그게 화면의 반을 딱 넘어서게. 그러니까 로고고 뭐고 다 너무 잘 보이는 거지. 네, 그냥 거의 뭐 광고지. 저거를 딱 검색하면 저 제품이 다 바로 나와요. 네. 살 수 있어요. 네. 대박. 그렇게 한 번만 노출을 나오는 해줍니다. 것도 아니죠. 네, 네. 여러 나오죠. 방식으로 네. 그렇게 크게 노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네.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자, 그 상품은요, 사실 이 상품이 만약 노출되는 게 문제가 없으려면 규정상 아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죠.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내용 전개나 구성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난 대비 키트를 사려고 검색을 넣잖아요. 오픈마켓이나 그 포털에 정말 수백 가지가 나와요. 엄청 많아요. 이 네. 브랜드, 이 업체의 제품, 이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제품이 나와요. 용도별로, 가격대별로. 근데 굳이 이 제품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 네. 일단 의심스럽죠. 네. 문제는 제가 좀 약간 의심에 조금 더 확신을 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이 처음 노출된 게 아니에요. TV조선에서. 네, TV조선 저녁종합뉴스에 이미 지난 4월 14일 날 얼마 되지도 않았네.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제목이 재난 대비 프레퍼족 확산이라는 보도예요. 자, 이 보도는요. 놀라울 만큼 이번에 8월 보도랑 똑같아요. 구성이 똑같아요. 맨 처음에 재난 전문가, 생존 전문가 그분이 나와요. 계약 맺었나요? 전속 출연 계약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네. 생존 키트를 보여줘요. 똑같은 네. 업체. 네, 그분이에요. 그냥 그분. 나와서 대박이다. 보여주고 그분이 운영하는 카페를 또 보여줘요. 온라인 카페. 사람이 늘어났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재난용품 판매 업체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그 업체? 네, 거기서 이 제품이 노출이 돼요. 똑같은. 네. 이쯤 되면 전속 출연 계약을 맺었네요. 네, 그래서 이 출연하시는 분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되는 구성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이게. 받았네.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데 확정 짓지는 않겠어요. 이게 뭐 그냥 굉장히 그분을 존경해서 따르고 존경하고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리포트를 3개월 만에 똑같은 리포트를 또 내냐고. 왜냐면 똑같이 북한의 위협이 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화면의 절반가량이 이 상품 로고와 브랜드명 와, 이걸로 채워져요.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협찬이 지대하게 협찬이 아주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협찬이 아니라고 해도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아직 여러분 2개 남았어요. 어. 아직 반도 안 왔어요. TV조선은 요것만 위반한 게 아닙니다. 또 뭘 했느냐. 자, 보도에서 차승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된 북한 위협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리포트의 마무리거든요. 네네.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를 하면서 보여주는 배경화면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떤 한 여성이 배낭을 막 이렇게 생존 용품 같은 거 비상식량을 배낭에 막 넣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여자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TV조선 옛날 보도에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 분은 실제 과거 TV조선 보도에 나왔던 분입니다. 아, 또? 와, 이건 나왔던 분인데 언제 나왔냐? 작년 9월에 나왔던 분이에요. 제목은 정부 못 믿어 이딴 지진에 각자 도생이라는 보도입니다. 뭐냐? 이 여자분은요. 3살 배기 딸을 가진 당시 3살 배기 딸을 가진 분인데요. 경주 지진이 나니까 그 부근에 사시는 분이에요. 여진 대비를 하려고 배낭을 이렇게 챙기면서 당시 정부의 어떤 미흡한 대처를 비난했어요. 그래요? 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울산 무거동의 금미경 씨라고 딱 명칭이 나와요. 상식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때 당시에. 네, 당연히 그분이 나오는데 네. 이 영상이 그때 영상을 또 썼어요. 재활용. 어제 보도에서? 네. 그저께 보도에서? 이분이 새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헐. 그때 가방을 챙기는 그 배경, 똑같은 가방, 똑같은 거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이 여자분이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이번에는 북핵 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경주 지진 때문에 나왔던 영상의 네, 마치 북핵 때문인 것처럼 네, 북한 위협 때문에 이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영상을 거의 1년 전 영상을. 네, 그냥 딱 빼다 쓴 거예요. 네. 거짓말이죠. 이건 뻥이지. 이건 네, 진짜 이거는 중징계 맞아야 돼요. 거짓말이다. 완전 거짓말인데 보도 취재하고 무관한 장면을 짜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네. 뭘 위반한 거냐? 이것도 위반 사항입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네. 조항인데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서 그렇죠. 시청자를 혼돈케 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지극히 혼란스럽게 하죠. 네. 이 과거 보도를 안 본 사람은 이 여자분이 북한 그 진짜로. 위협 때문에 가방 네.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진짜 미치겠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또 또 있어요. 이렇게 전혀 상황하고 무관한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까 사람들이 방공호를 이제 준비한다. 방공은 8단이 어딨냐? 라고 하는데요.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개인 방공호를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훔칠 수 없는 규모예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적지 않다라는 표현 자체도 근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보도에서. 문제 삼을 정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발언을 보여주면서 배경화면으로 쓰는 영상이 있는데 방공호를 공사하는 영상 그리고 완성된 방공호에 누가 들어가는 영상 이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정일 PD님이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유튜버 외국 유튜버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고요. 그럼 북핵과는 무관한 분입니다 일단. 굉장히 유명한 네.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접 그런 걸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취미처럼 즐거움도 자기 은신처 개념으로 스트리머는 아니고 네, 유튜버인 거예요. 네. 은신처 개념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영상에 나오는 어떤 후기글을 다 찾아봐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설명은 없어요. 당연하죠. 자기 취미로. 그죠? 자기 취미로. 자기가 자기 부지에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영상을 그냥 마치 북한의 위협 때문에 누군가 방공호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 외국 유튜버한테 영상 쓴다고 얘기는 했나? 그 부분은 이제 얘기할 건데요. 자, 심의규정 제15조를 보면 출처 명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겠지 뭐 근데 이 방송을 아무리 돌려봐도 이게 뭐 유튜브 누구의 뭐 영상이다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TV조선 자료 화면인 것 같아요, 자체. 그러면 뭐예요? 벌써 3개 위반했어요. 거짓말고 보도잖아 이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데다가 거짓부렁이야. 남의 영상도 그냥 무단으로 갖다 쓴 거죠. 자, 일단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지금 1분 29초 동안 이렇게 세 가지를 위반하느라 정말 알차게 시간을 구성했고요. 완전 이거 뭐 보도 농단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만약에 이걸 제가 심의를 넣을 건데 심의를 넣는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처리가 된다. 정말 심각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심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렇게 자료 화면을 쓰는 네. 관행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네네. 얘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찾아내서 네.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장면 하면 얘네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있다가 뭐 방공업 하는 장면 하면 그걸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보도잖아요. 북핵을 갖다 붙였잖아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굉장히 나쁜데 실제로 그런 행위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아까 그 경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데서도 이걸 진짜 찍는 게 아니고 그런 장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옛날 거 비스꾸리한 거 막 이렇게 가져다가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관행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것 그러면 같아요. 이 보도를 계기로 한번 고쳐봅시다. 그렇죠. 우리 TV조선이 약간 마중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잘못된 악습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네. TV조선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이 보도는 사실은 그냥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방독면 그리고 방독면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방독면이 품절됐다는 문제는요 늘상 있어 왔어요. 애초에 한두 물량이 번이 그렇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방독면 이상하게 안 만든 다음에 늘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품절이 돼.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닌 일이어도 그냥 방독면은 지폐만 많아져도 그냥 품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안 만들지? 구매하시 다 필요하면 그 차라리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방독면이 늘 품절된다는 보도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이슈 자체가 가짜 이슈인데 가짜 이슈를 만들면서 너무 진짜처럼 만들고 싶어서 막 옛날 화면 다 가져다가 외국 화면 다 가져다가 끌어다 쓴 거죠. 네. 이번에 철퇴가 내려져야 돼요 이런 악습.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저 유튜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그 뭐라 그러지? 그 1인 미디어들이 찍은 영상들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가져다 쓰잖아요. 뭐 미디어 문구는 자기 한 200건이 넘는 것 같다. 자기가 찍은 영상이 TV조선 보도에 엄청나게 매일 보면 매일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거를 근데 심지어 왜곡해서 내는 거의 출처가 없이 왜곡이라기보다는 완전 다른 악의적인 장면에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폭력 장면인 것처럼 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으면 마치 나는 선의를 가지고 찍는데 그게 경찰 체증에 이용되는 것 같은 불쾌감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미디어오늘이 아니고 몽구는 그런 생각이 들게. 그런데 단 한 번도 당연히 저작권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출처 당연히 없죠. 쓰레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바지 내림 정도를 측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뒤 돌아서서 무릎까지 내렸다. 그래서 나는 안 내린 척하고 네. 있지만 뒤에서 보면 다 내린 게 보인다. 네. 그러니까 4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죠.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를 못 볼 거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은데 너무 주먹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쉽게 진짜 만드는. 근데 너무 쓰레기 같아요. 방송 진짜. 이거 그럴 어쨌든 거면 그냥 라디오를 하시지. 영상 추천 그거는 그렇다 관행이었다고 쳐도 이 광고 이거 홍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방송 직접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화면에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노출이 반복적으로 되는지. 얼마 받았는지 까십시오. 같이 좀 삽시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신문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100일 출범 100일을 맞아서 많은 언론들이 사실 지금 종편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제 안 이꼽다. 너무 나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냈어요. 뭘 그렇게 파티를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지지율은 또 왜 이렇게 높냐. 신경질 난다. 뭐 이런. 다 마음에 안 들어. 네, 다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 나 그 마음 알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땐 또 그런 걸 표현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질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방송사가 다 그 쇼라고 말하는 무슨 쇼라고 막 지금 그 종편의 보수 논객들이 말하는 그 대국민 보고대를 방송사들이 다 생방송으로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해요. 그 조중동에서 그러면서 왜 이거를 지상파 3사에다가 JTBC 그다음에 그 YTN하고 연합뉴스 TV 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종편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전파 낭비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점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메시지가 나가는 건 좋은데 이걸 이렇게 전 매체를 장악해서 방송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좀 딴 거 보겠다는 사람은 딴 거 볼 수 있게 하지. 뭘 이렇게 많이 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바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예 그냥 그래라. 그게 화가 났겠구나. 아유 우리가 좀 넓은 아량으로 안 입고 왔겠구나. 안 입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은 너무 많아서 다 지워버리고.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근데 다 지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 야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네. 주장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100일 축하에 대해서 좀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은 그냥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넓은 마음. 네, 제 화해 같은 마음. 나 혼자 용서하고. 네, 그런데 좀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동아일보에서 박재균 칼럼이 간만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8월 21일 날 냈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YS와 DJ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 DJ를 지지했다. 그런데 YS가 됐다. 그래서 그때 화가 났다. 왜냐하면 YS는 3당 합당으로 야합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어서 자기 DJ를 지지하는 그런 굉장히 민주적인 인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출신 성문을 밝히고 있네요. 자기의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YS가 대통령이 된 건 순리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역술인들을 자꾸 칼럼을 쓰게 하고 대통령은 순리대로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가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종말을 맞는 순리인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종교인이에요? 내비둬요 일단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보고서 되게 길게 막 이걸 정리해줬는데 다 날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도입부야. 문제 발언이 아니야. 그냥 자기 고민이야. 자기가 이렇게 민주적 인사였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 바로 그 세력이 득세했다는 보수 정권 9년을 부정하는 의식의 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태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더 멀리는 자신이 표현한 대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는 뒤집힌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과거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뿌리가 친일 문제에 닿아 있다는 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다라고도 했어요. 여기까지도 맞는 말이야. 그리고 맞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1980년대 해전사 류의 운동권 시각이다라고 말합니다. 해전사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죠. 이 저에게 교과서 같은. 사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영희 선생님뿐만 아니고 뭐 송건호 선생님에서 이 책 해전사 안에 굉장히 많은 한 10여 분의 그 필진들이 이렇게 쓴 조각조각 난 글들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사실은 해방 전후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을 많이 알게 되는 특히 뭐 반민특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정리되어 있는 친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방 전후사의 인식류의 운동권 시각이라고 딱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멀쩡한 생각들은 다 해전사류의 운동권적 시각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70년도 넘은 과거에 천착해 우리 역사를 부인하고 바꾸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정부 기관마다 진보 좌파 일색인 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과거 뒤집기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운동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70년도 넘은 과거를 부인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진보 좌파 일색인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개혁위원회나 TF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을 막 추진하고 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일이네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요.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모두 다 해전사류의 운동권 시각에서 반로된 것이고 역사를 부인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해전사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역사 왜곡이나 부당한 해석이 있다면 그걸 언급하는 게 맞지. 해전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고 그건 운동권의 시각이니까 안 돼라는 이런 무식한 논리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노무현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 대담집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혁명의 완성이란 말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혁명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문 대통령이 이상하게 촛불혁명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촛불 집회는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라고 부른다. 촛불이 혁명이어야 세상을 바꾸는 명분이 되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바꿨지 안 바꿨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찌질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같은. 바꾸는 것은 5년 집권하는 정권의 몫이라기보다는 전쟁이나 혁명 혹은 종교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믿나 봐요. 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안 바뀌어야 된다는 강력한 신념이 있는 거고. 근데 이분 칼럼은 그동안 나왔던 조중동의 칼럼에 비하면 이게 막 분노를 이렇게 자극한다거나 그냥 그런 게 있고 그냥 거지 같아 그냥. 네, 단순히 친일 청산 별로 설득력이 없어. 나를 화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유니크한 주장이 없어 이 네. 사람만은.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다 조금씩 하나씩 갖고 아니 왔어. 그렇다고 엄청 자극적인 것도 아니야. 별로예요, 별로. 아니 근데 해전사 탈락. 나왔잖아요. 해전사. 지금 그래서 지금 처장님처럼 해전서 읽은 사람들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친일 청산이라는 관점을요. 뭐 해전사고 뭐고 그거를 운동권 시각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네, 근데 이 사람이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글의 마지막 주장이거든요. 뭐냐면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뭔 소리야? 무엇보다 적폐청산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과거를 헤집어 뒤집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다. 되게 무섭긴 한가 봐요. 네, 이렇게 말하는 다음 적폐.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적폐청산이든 뭐든 인위적으로 과거를 헤집어 뒤집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순리다. 그게 정치사의 교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패해왔다 쭉. 진짜 그건 맞잖아요. 솔직히 거의 다 모든 친일 우리가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역자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100일에 내놓는 도전장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 만약에 과거를 건드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특히 친일 청산을 말할 때 너는 망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겁박하는 거죠. 네, 겁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저쪽에서 극우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친일 청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이미 했던 얘기들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선일보에서 여론 N 정치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겉과 속 다른 문 지지율이라는 보도인데 이게 이제 칼럼인데요.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여론에 대해서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홍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는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8명에게 지지를 받는 정부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은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하대. 80% 넘는 이 지지율 그럴 수 뭔가 있네요. 이상해. 네. 그런데 괜찮아. 뭔가 여기까지 이상해.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 대통령 그 재기를 맞아 나온 각종 여론조사, 한두 개가 아니고 각종 여론조사에는 공통된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총론과 강론의 평점 차이가 컸다. 그러니까 총론은 굉장히 높은데 강론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일반적인데, 그건. 컸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적극적 지지자보다 소극적 지지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에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리얼미터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은, 제가 제일 문제로 삼은 거는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넘는 것 같지만 과다 측정된 수치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안팎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 사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그나마 전임 대통령의 100일 평균 지지율이 53%래요. 그것보다는 높지만 60% 안팎일 뿐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 절하를 하는 거예요. 예, 조선일보 이 홍영기 리얼미터가 아니라. 예, 홍영기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이게 제가 싫어하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날리고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이 홍영기 칼럼에서 말한 거는, 최근 여론조사 응답자에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표현이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자칫 조사 자체를 왜곡한 듯한 그렇죠. 인상을 마치 주잖아요.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그 조사회사 관계자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문 대통령 투표자가 적극적으로 응하는데 홍준표, 안철수 후보 투표자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그렇죠. 현상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아니라고 느끼면 말하지 않는 일종의 샤이 현상. 우리가 말하는 샤이 현상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있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건 사실이래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말아서 뭐해, 그러고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렇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이 사람 말은 그러니까 리얼미터 주장은요, 그동안 다른 대통령 100일 때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100일 때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전화를 끊고 박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이 주로 답변을 하고, 자기가 찍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박 대통령 것도 그 당시에 53%였다면 만약에 이건 40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느냐? 그렇지 않았는데, 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으니까 60으로 깎아야 된다? 너무 높거든. 라고 너무 높아 말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선 지지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더 이렇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워낙 큰 똥을 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글에서 이 글이 가장 주는 큰 문제점은, 이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고 써 있으면서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쓰면서 퉁퉁 이게 마치 조작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그렇죠.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이게 가짜다, 허상이다,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느낌을 주고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제 그 평을 한 것이,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되게 단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지율 관리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고 포퓰리즘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관리를 하지 않고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햇소리들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조선일보는 전반적으로 전문 기자들을 좀 한번 물갈이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그 보건복지 전문 기자 김동석 씨, 그분도 탈모인들 전문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전문 기자의 보도였어요. 탈모인들 보도를 내더니 이번에는 또 전문 그냥 기자라는, 월급만 많이 가는 가던 기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전문 기자. 탈모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 전혀 전문성이 1도 필요 없는. 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일보가 화를 나게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측은하네요. 지금 종편에 가서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좀 변한 건 아닙니까? 그냥 좀 측은해. 그냥 다 마음이, 난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왜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너무 슬퍼,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 홍영기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제 있는 보도들을
자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는 이분이 왜냐면 앞으로 계속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분노는 점점 커지면서 그 뭔가 우기기 전법이 더 나아질 나아질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너희 자식 힘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놓은 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 이게 요즘 우리 민원연의 유행인 것 같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경성 그 모니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웃기는 그 와중에 정말 빵 터지는 보도가 어제 이제 또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보도냐면 우리 종편 팀에서도 화제가 된 신문 보도가 살충제 계란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제목이 살충제 계란은 아빠몫이라는 거예요. 위에 것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어제는 계란끝, 오늘은 프라이. 살충제 계란은 아빠몫. 이게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거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박스 기사인데 계란에 08이라고 해야 돼? 08이라고 적혀 있어. 찝찝해. 남편 먹였어요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이 찝찝하니까 이미 샀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을 먹였다. 이런 그 인터넷 게시글이 불쌍하다. 있대요. 네. 이 글에 댓글로 남편이 실험쥐냐 시어머니는 안 들이냐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성현 기자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가 취재를 합니다. 처음에 이건 인터넷 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그러면서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 집에 남은 계란을 나 혼자 먹는다는 남편들이 많다. 이거 근거 없어요. 많다라는 게 몇 명인지 몰라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은 인체에 별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 앞에 이 계란을 내놓기는 꺼려진다. 이미 구입한 계란을 버리기 아까운 주부들이 아이에겐 주지 않고 남편에게만 주는 것이다. 그 이렇게 집에서는 단정적으로. 주부들은 식사를 안 하나요? 주부는 계란 자체를 못 먹나 봐. 아예 예나 단백질 지금이나. 섭취 불가능. 그러면서 아무튼 주부들이 아이에겐 주지 않고 남편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더 황당한 사례를 또 들어줘요. 4살 아이를 둔 30대 가장은 주말 동안 아내가 아침 식사 때 계란국을 끓였는데 아이는 못 먹게 하고 나한테만 주더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니 성인은 먹어도 별 문제 없다는데 계란 한 판을 그냥 버리느냐고 따져 묻더라고 했다. 결혼 3년 차인 윤모 씨는 아내가 임신 2개월째라 계란 요리를 나한테만 주는데 이해하면서도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차려 먹으면 되겠죠. 이런 거지 같은 보도를 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웃긴 거는 더 웃긴 건 뭐냐면 남편들이 자발적으로 계란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희생적인 아버지. 네, 희생적인.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는 라디오를 들어보니 성인은 하루에 계란 70개를 먹어도 문제 없다더라 라며 아내는 걱정된다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냥 내가 먹고 있다 라고 답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이 보도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이건 영락없는 이상한 이상한 기자죠. 기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나름 기자의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약간 늦은 것 같은데. 남녀 혐오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다라고 진단을 해요. 지금까지 말한 쭉 글을 말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남녀 혐오 논란이 이런 말이 나와줘야 기자거든. 그래서 남녀 혐오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성들이 여성 몸에 축적된 살충제는 임신하면 아이에게 옮아갈 수 있다. 여성은 환경 호르몬에 더 취약하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남성들이 몸에 안 좋은 건 똑같다. 남성 혐오나 다름없다고 반박한 내용을 다 전해줍니다. 기사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아내와 남편이라는 구도 때문에 남성 혐오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 이건 그저 상식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라는 이나영 교수의 발언을 전해줍니다. 자기 기사를 자기가 마지막에 반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 거. 이런 소리 하지 마. 그건 이나영 교수의 말을 멘트를 받아다가 적은 거잖아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고 화제가 됐고 이게 너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막 싸움으로 가.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게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다로 방점을 뒷부분에 이나영 교수나 이런 거를 더 자세히 쉬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미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그 계란 이야기를 잔뜩 한 다음에 뒤에 이나영 교수 말을 딱 붙였어요. 이건 진짜 너무 거지 같다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
이 기자 이 이름이 기사의 뭡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안상현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자기 마음에 되게 재밌는 많이 거야? 와닿은 거야. 그래서 즐거워. 이걸로 기사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뒤에 이것저것 그쵸. 붙여서 꼴을 네, 만들어내는데 거의 막 자기 그냥 개인 페이스북에 쓴 것 같은데 이건 뭐 지면이 남았나 보다 이날. 지면에 아무튼 네, 그런데 지면이 남은 거지. 이 조그맣게. 뭐 조선일보 이런 거예요. 너그러워요? 이런 거예요. 아주. 미친 뭐 이렇게 질이 나진 아우 정말. 네. 한마디로 이게 미담일까 아니면 고발성 기사일까 아니면 사회 문제를 뭐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는 기사일까 뭐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한번 그 우리가 많이 하는 어그로를 끌어보겠다는 생각일까. 그냥 월급 받고 네. 저런 기사 쓰고 싶나? 부럽다. 아니야 조선 미디어 그룹 기자들은 좋겠어요. 그냥 페이스북 글 싸질러도 기사로 올라가고. 유튜브 동영상 네. 긁어서 만들고 여기 뉴스. 미팅하러 그런데 더 다니고 웃긴 거는 왁싱 이거를 우리가 샵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왁싱 이걸 샵이 냈더라고요. 이거가 벌써 올라갔어요. 오마이뉴스가 이런 또 약간 가벼운 소식을 빨리 올리거든요. 아, 우리 보고서. 네, 우리 보고서 올렸어요. 그랬는데 거기 댓글에 막 비판하는 그 시민의 이제 댓글인데 조선일보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원연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이렇게 뭔지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죠. 그것도 모르고 민원연이 그러면서 이제 그 남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기사로 쓰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고생 안 해서 모르겠다. 남편들이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참 별거 가지고 다 갈등을 하고 이런 허접한 기사가 세상을 근데 조선일보가 페이스북을 보면 계정을 보면 어떤 걸 주기적으로 하냐면 그렇게 인터넷에서 여자 남자가 싸우는 되게 좋아.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올려요. 되게 만들어.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페이스북 게시물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그거 끄는 하나가 거예요, 되는 정말. 뷰가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 뷰가 올라가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의 목적은 아무튼 일단 어그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그로용만은 아니고 플러스 나의 마음이 동했어.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본격 국민 분열 조장 신문이에요. 예. 아무튼 진짜 질이 나. 이거 우리가 보고서 써주는 것도 진짜 약간 고민돼요. 그래서 짜증난다. 좀. 오히려 더 이걸 화제로 만들어주고 분열을 부추기고.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종편 17일 날 폭로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뭐 예전부터 사실 있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터진 거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17일 날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6월에 작성했던 내부 문건을 하나 폭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계란 유통 및 위생 관리 대책 내부 자료, 내부 문건인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2015년 11월에 이미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정수석실에서 연기를 결정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015년에 이미 살충제를 등등을 포함한 계란 유통 관련된 대책을 발표해서 실행할 예정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진상조사 요구와 아무튼 그런 부분이죠. 또 논란이 되고 지금 촉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MBN의 뉴스와이드 8월 18일 방송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데 뭐 다른 분들이야 뭐 그냥 그저 그런 상식 수준의 발언을 했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라는 분하고 우리의 셀럽 차명진 씨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만은 네, 이 두 분의 주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인 차명진 씨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이종근 씨 주장도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건 우병우 전 수석이 막았다는 그 문건에 대해서 이종근 씨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1월 17일 날 보고를 했대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뭐 계란 관리가 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왜 11월 14일 날 민중총 권리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나중에 구속까지 되는데 14일에서 15일 날까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쇠파이프 동원되고 하면서 당시 언론들의 어떤 제목, 특히 보수 언론들의 제목이 뭐냐면 공권력이 짓밟히고 폭력 해방구가 된 광화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뭐 이 닭, 계란 이거 좀 나중에 하고 이 지금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 터키에 간 박 대통령에 대한 홍보 이 두 가지가 중심인데 좀 나중에 하자라는 판단이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데 또 그 이후엔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뭐 등등 파동이 바로 큰 일이 이어져요. 있어서 그래서 깜빡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럴 개연성이 전 좀 있다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런 주장입니다. 넘어가요. 아니 근데 저거는 이종근이잖아. 저거 말고 차명준이 웃기다니까.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맛배기. 요것도 근데 웃겨요, 사실은. 네. 사실 깜빡했다 그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네. 자, 차명진 씨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전 수석에겐 잘못이 없다. 결론은 똑같은데 근거가 환상적인데 자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읊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폭로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이종근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패널들 고영신 씨 아시죠? 유명한 분, 박상병 교수, 뭐 김영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우병우 수석이 당시 정무적인 판단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는 모른 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흘러갔어요. 차명진 씨가 그런 주장이 막 나오니까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첫 발언이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면으로 탄핵합니다. 우전 수석에겐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딴 일 하느라고 신경 써서 내지는 대통령이 심기불편해 할까 봐 내지는 이익단체 로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있죠. 정말로 진짜 관련 없는 일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우병우 수석 얘기하다 갑자기 대통령 얘기가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하느라 신경 써서 계란 대책을 못 챙겼다? 이런 거는 관련 없는 일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여기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다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차 씨 주장의 자기 주장의 근거인데 뭐냐면은 10일 날 새 정권의 새 식약처장이 우리가 조사했는데 이런 살충제는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인식이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이러한 정책을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저는 살충제를 못 찾아냈을 거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정책을 실현했어도 살충제는 못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따라서 지금 이런 그 책임을 식으로 우병우한 민정수석실로 넘기는 건 그렇죠.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우병우 수석한테 넘는 거는 이거예요. 적폐천산도 이게 지금 유행 따라 하듯이 마치 계란을 적폐계란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재를 삼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이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안해요. 진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이상해요. 논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전 수석에겐 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대책을 했어도 해결 못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적폐청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차명진 씨의 빙의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별것도 아닌 계란 문제에도 우병우가 튀어나와? 말이 되냐? 지금 적폐청산에서 우병우 자꾸 탓하는데 여기서도 우병우 탓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그 조선일보 전문 기자랑 같이 싸움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아빠들이 그런 계란을 먹어서 얼마나 근심이 크신데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간에 뭐 재밌죠.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제가 뭐 반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본인만의 강력한 세계관이 있으신 분이다. 근데 적폐계란 진짜 생뚱맞다. 적폐계란이라 얘기를 했어요. 적폐계란 색출하는 거냐. 이거 혹시 보고서 쓸 때 포인트 잘 잡아서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차명진 씨가
적폐기란이라고 내가 워딩을 하면 아주 보고서 자극적으로 나오겠구만. 그러면은 말씀을 만약 그렇다면 차명진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를 내가 독해하는데 진짜 한 30분 걸려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읽는 사람이 또 분노가 커지고 시위를 넣을 때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하나 뭐 짧게 끝났으니까 하나 더. 차명진 씨가 배추.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백서 나온 거 아시죠? 네. 문광부가 갑자기 17일 날인가요? 네, 17일 날인가 갑자기 백서를 발표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서가 정말 말도 못해요. 정말 탄핵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세월호 참사도 반성이 전혀 한마디도 없고 위안부 합의는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네. 지난 4년여 동안 국정과제 85%로 완수했다. 뭐 이런. 아무튼 그래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백서가 발간됐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청와대가 이걸 못 챙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어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무튼 간에 그런 논란이 살짝 일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차명진 씨가 여기서 또 아주 환상적인 논리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이때 뉴스와이드 또 뉴스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차명진 씨가 뉴스와이드와 아침엔 매일경제라는 MBN 2개 프로그램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한 건씩 사고를 치고 계신 건데 그래서 MBN 뉴스와이드 8월 21일 방송입니다. 이 백서에 대해서 모든 패널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심지어는 황장수 씨 아세요?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는 황장수 씨가 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도 대박. 발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탄핵당한 정부가 무슨 백서를 내냐. 네. 이분 전향하셨나? 네. 줄을 잘 타시는 뭐 그런.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방송이 진행됐는데 딱 차명진 씨가 또 흥분하면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배추는 김치가 아니에요. 배추는 배추입니다. 배추입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짐작도 안 돼. 네. 백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예.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이상한데요. 네. 네. 이분은 사료의 그 사자도 역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지금 백서 낸 것 같고 왜 거기에 무슨 탄핵에 관한 얘기가 없냐. 뭔데 이제 왜 자화자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평가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사가들이 평가를 하시라 이게요. 배추나 무 보고 자꾸 김치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하지 마시고 배추는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는 알아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추가 맛있어야 좋은 김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단 모르고 네. 그리고 백서는 역사가 아니고 사료다. 이거 언어 도단이에요. 그건 그냥 사료가 역사를 기록한 자료거든요. 예. 완전히 언어 도단. 이거 뭔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건 뭐 무리수라고도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본인도 약간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엄청 진지해요. 아 그래요? 엄청 왜 어느 정도로 진지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다음에 그 백수안에 위안부 합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또 따로 얘기해요 패널들이. 이것도 모든 패널들이 다 비판했어요. 이거를 평가를 차치하고더라도 정부가 본인이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전부 다 비판하는데 여기서 또 차명진 씨가 노 코멘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합의 내용을 그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정부 당국자나 민간인들이 모두 다 현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황당을 지금 이것 말고도 이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북한은 뒤지게 힘들겠어, 뒤지게 헷갈리겠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뒤지게는 욕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김용현 앵커가 제지했단 말이에요. 제지하고 MBN 제작진이 까마귀 소리를 탁 깔아요. 깍 하는 소리. 그 예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위기 썰렁해지니까 자꾸 차명진 씨가 그렇게 얘기하면 패널들이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까마귀 소리를 딱 제작진이 넣으니까 그게 생방송 중에 방송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에도 들리나 봐요. 차명진 씨가 갑자기 발끈하더니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 동료들한테 오지 말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까마귀 울 때가 아니 심각한데. 아니 그런 사람 그냥 계속 써. 자 이런 사람이 계속 쓰는 MBN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 제작진을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재승인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작진들이?
아무튼간에 그래서 세상에나. 저희는 지금 천연님께서 차명진 엑스맨설을 지금 말씀하셔서 근데 일단은 차명진 씨 발언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천연님께 이 보고서를 드리긴 드릴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어요. 발언이 너무 심각해서 보고서를 안 나가도 제가 탈곡기에서는 꼭 털어드리겠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나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편이 가장 나쁜 게 지금 MBN이 갑자기 저래서 그런데 주로 이제 저 사람이 TV조선에 많이 나와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가장 종편 그 패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편향성보다도 너무 그 뭐라 그러지 꼰대 같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무례한 거. 이거를 조금 더 노골적인 말로 해드리면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패널 간에 토론하는데 특히 차명진 씨가 지금도 보이는 가장 나쁜 행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말을 끊어요. 끊고 자기 주장하고 뭐 이런 식의 행태가 자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불편해요. 그래서 내용을 떠나서. 네. 그런 게 진짜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없는데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 놓고 맨날 막말만 하고 그리고 우기고 아니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이 차명진 씨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말을 반박하니까 주사파라고 그런 적도 있고 또 자기 말을 반박하니까 나이가 어리면서 이런 적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 대상이 다 같은 분이야 또. 그러네요. 그 서양호 씨라고. 예. 굉장히 그래서 그분은 무슨 죄인지 나이 어리고 주사파인 사람이 돼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일주일이 참 오래 가네요. 그죠? 마음이 왜 이렇게 바쁜지. 내일 저희는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KBS MBC 시민행동 정상화 시민행동의 대표자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시민행동의 대표자 회의는 늘 그냥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쭉 하는 날이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보면 파업을 앞둔 회의여서요. 파업 이후에 우리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그전엔 다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답을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내일은 좀 많이 들어보고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시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러죠? 여론을 모아서 좀 재미있는 싸움을 이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마중물을 넣는 것은 이제 성공한 것이고 이제 그 꼭지를 따기 위한 어떠한 액션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도 오히려 그 카톡방 있잖아요. 그 오픈 카톡방 이런 데서 사람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서 항의글을 남기자 막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런 지령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저는 시민들이 정말 굉장히 야무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범자들 보시고 나서 거기 가서 KBS, MBC 제대로 관리해라, 관리 감독해라 이런 요구를 댓글을 막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서 시민행동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일 결정을 해서 금요일 날 벌어지는 붉은 파티 때는요. 그 전체 붉은 파티 이후에 그런 것들 시민들께 부탁드리는 거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패키지라고 하면 야한 것이 떠오르네. 그 있잖아. 거기서 말한 패키지.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좋은 멋진 가수분들도 나오고 저는 한영애 씨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전인권, 한영애 두 분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승호 PD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나도 나가고 싶다 말을 하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당연히 지금 최승호 PD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미리 뜻을 주셨고요.
특히 제가 오늘 감동했던 거는 미디어 공공성 포럼이라고 교수님들 중에서 언론학자들 중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포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먼저 저희에게 그 같이 시민행동에 들어오겠다라고 하시고 그 공공성 포럼에 있는 학자들이 그날 다 같이 나오기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KM 문제 그동안에 어떤 다들 약간 빚진 감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결합하시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금요일날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 약속은 불금 그 청계광장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